지금의 이제 공사비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제 LH 주도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져가면서 단순 시공으로 머물렀을 때 건설사들이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냐?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죠? 10억 원짜리를 대출받을 때 LTV 40%면 4억 원이 됩니다. 네. 지금 마포구에서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를 받으려고 하면 6억 원까지는 되는 거죠. 소득이 풍족하다면. 그렇죠. 규제 지역이 된 순간 4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접근 가능성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했던 것도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분도 우린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고 싶은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도만 하고 있어요. 유도만 하고 있고 갭 투자는 나쁜 거야 라고 아예 이제 딱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내 집을 갖고 계신 분 또는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모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머니올라에서는 전문가분과 함께 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길을 찾아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부동산 R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자 랩장님 먼저 이번 97 부동산 대책 점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이게 주제 같던데. 예, 맞습니다. 뭐 대책 내용에도 보시면 뭐 새 정부의 뭐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마디로 현 정부에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종합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번째 대책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627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6억 원 한도 제한을 포함한 대출 규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 부분들은 뭐 단기 대책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맛보기다, 앞으로 더 있을 거다 라는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97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뭐랄까 이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고, 실제 이제 뭐 며칠 사이에 나왔죠. 나오면서 이 97 대책을 이제 뜯어보면 사실은 원래 공급 대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금융권 쪽에서의 규제 정책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대책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복잡다변한 공급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각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쉽다. 특히 97 공급 대책만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급 대책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과 지금의 이제 97 공급 대책에서의 수도권 135만 호 계획을 상호 비교해서 보면 되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급 대책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개념이 뭐였냐?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이만큼 하겠다. 그리고 단위를 보자면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인허가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97 공급 대책으로 오면 이건 수도권에 한정돼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7 공급 대책의 특징은 지금 수도권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핵심은 잘 짚었다.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주도가 아닙니다. 공공 주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LH 쪽에서는 원래 필지를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건설사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건설해서 수익을 일반 분양에서 남기는 구조인데 필지는 LH가 그대로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공 주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 주도로 하던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의 135만 호 공급계획, 97 공급 대책은 연간 27만 호의 착공 계획입니다. 착공, 예.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착공된 걸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착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1년 단위로 27만 호씩 착공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 매년 1기 신도시급의 그 물량이 착공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그 부분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 전국 단위냐, 수도권 단위냐, 그리고 착공이냐, 인허가냐, 그리고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이렇게 하면 이제 97 공급 대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하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면 이 공급 대책이 뭘 말하는구나가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아서 270만 플러스 알파라는 그 전 정부의 계획은 그대로 가면서 이 135만이 같이 가는 건지 예. 두 개가 어떻게 이어져서 가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궁금한데요? 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명확한 키워드를 질문 주신 거예요. 괜찮은 질문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자가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공급 대책 계속 있었잖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 전 네. 정부도 계속 있었죠. 근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원 플러스 알파 계획은 어디 갔어요의 네네. 질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느끼는 점은 이런 겁니다. 270만 원 인허가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135만 원 계획은 착공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국 단위냐 수도권 단위냐가 다르긴 한데 인허가 계획이 착공으로 재분류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로 인식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감상 느끼셔야 되는 건 인허가 계획은 원래 착공을 전제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착공은 착공 이후에 이제 준공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선상에 있는 건데 인허가 중심으로 그대로 보면 비교가 되게 쉬웠겠죠. 그렇죠. 예. 여긴 270만 원 플러스 알파였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저희는 한 30만 원 덧대서 300만 원 인허가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명하게 30만 원 그렇죠.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착공 계획으로 더 본 것도 있다라고 보고 이전 정부의 계획은 당연히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270만 원 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200만 원 계획이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준공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하겠죠. 가장 명확하죠. 하지만 그러면 지금의 이제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렇게 발표하기엔 좀 여의치 않다. 약속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준공으로 하면. 그리고 또 26년부터잖아요. 그렇죠. 27만 호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열심히 달려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겁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 보면 LH의 역할이 시행을 또 직접 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엔 기존 주민이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조합원입니다. 그럼 조합원이 땅 주인이죠. 그럼 땅 주인이 시행사입니다. 땅의 주인이 시행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건설사가 필요한 거죠. 그 건설사를 우리는 보통 시공사라고 부릅니다. 공사하는 담당자죠. 그리고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설사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럼 내가 또 건축주면서 내가 땅 주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은 리스크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땅 주인과 건설하는 사람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럼 리스크가 분할되거든요. 근데 수익 기준에서 보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수익성에선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지금 LH가 그럼 시행을 한다라는 표현은 땅은 내가 소유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도 환수하겠다 기준이 되는 게 공공성의 특징입니다. 민간은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형태로 많이 공급한다 기준이고요. 공공은 수익 기준이 아니고 많이 공급하는데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한답니다. 비싼 걸 많이 공급한다가 아니죠. 한마디로 LH가 주도하면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여지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수익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과 사실은 이 공공성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공사비 급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제 LH 주도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져가면서 단순 시공으로 머물렀을 때 건설사들이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냐. 그렇죠. 가격 자체 이익이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내가 받은 땅에서 건설 사업을 했을 때가 수익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공공이 어차피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미분양이 나거나 이럴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전용 8사에 해당되는 국민평형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거보다 싸게 분양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원가 개념에서 가장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 게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거보다 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공공에서 분양하면 팔립니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LH가 주도해서 공급을 많이 하면 정말 양적인 충족을 할 수 있나요? 뭐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면 부족하죠. 지금 수도권 서울에 부족한 개수가 나와 있는 제 관점은 상황에서. 이런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양을 충족 못한다라는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공공이 주도하면 양을 충족한다라는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공공은 세금을 투입하니까 더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제 LH가 필지를 이렇게 해서 넘겨. 네. 그래서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저쪽 가서 필지를 또 작업을 해요. 신도시 시정하면 하고 넘겨. 너 공급해. 이건 네가 공급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적일까요? 이 땅은 내가 보유할 거야. 내가 관리할 거고 여기서 공급하는 거 내가 관리 감독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급해. 자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 묶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LH는 뭐 무슨 샘물처럼 계속 샘솟나요, 자금이? 예. 왜냐면 국토부도 하나의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분류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LH로도 가는 거죠. 그럼 LH도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무한정 채권 발행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부채 규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필지를 매각 못한다는 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 자체는. 예. 근데 다른 데서 사업하려고 그러면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나면 거기서 리스크가 LH가 다 통으로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설픈 사업들은 우리는 이거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고 해서 더 양이 늘어난다는 보증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LH가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싸질까요? 민간이 그 필지를 받아서 할 때보다? 동일 비교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좀 싸게 짓긴 하겠죠. 평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싸지긴 할 겁니다. 물론 둘 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긴 해요. 공공택지니까. 상대적으로 싸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죠.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이 나올 거냐. 네, 근데 물론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죠.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것들도 뭐 사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뭐 선납금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이 주도할 때는 꼭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분양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임대를 많이 지어주세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뭐 미리 내 집처럼 자녀를 낳으면 나중에 분양형으로 전환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임대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이 부분들을 원하는 거냐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수요층의 정확한 요구하고는 그렇죠.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이제 인허가도 설명을 드렸고 착공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뭐죠? 앞으로 3년 내에 공급이 부족하다 때문에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잖아요. 착공을 오늘 하면 보통 3년 걸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면 그 공급량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냐? 전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27만 호씩 착공할 거예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랑 무슨 관련이에요? 관련이 없습니다.
착공 물량은 전월세랑 관련이 그렇죠. 없어요. 준공 물량과 관련이 돼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아파트니까 이번에 공급 대책 말고 대출 규제 강화도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627 대책의 강화판 뭐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627 대책을 한번 보시면 사실 우리가 6억 원 규제에 대해서만 계속 신경을 쓰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덧대져 있습니다. 일단 6억 원이 기본 전제고요. 거기에 전세와 관련된 혹은 매매와 관련된 정책 모기지 한도도 5천에서 1억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지 사용 기간, 보통 우리가 이제 반평생 대출이다 그러면 50년 대출이거든요. 50년, 40년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30년으로 다 줄입니다. 다 줄이면서 본인의 그 소득 기준에서 원래 2배까지 신용대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 연봉 수준에서만 대출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막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627 대책을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과 탄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10월에 이미 정책 모기지 쪽에서 금융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공제라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에서도 반공제를 하니까 2, 3천만 원씩 줄이고 하면서 이미 윤석열 정부 끝에서도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실은 서울시장이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막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니까 9월, 10월 사이에 대출 규제를 확 늘립니다. 한 창구지도도 살짝 그렇습니다. 있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총량 규제도 네.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627 대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줄여라. 은행권 총량 줄여라. 그래서 627 대책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627 규제를 총평하자면 그러면 과거에 이거보다 센 게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과거를 쉽게 잊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일 겁니다. 1216 대책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1216이 대책이 뭐냐면 15억 초과하면 대출 제로입니다. 대출을 아무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기준이긴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627 대책 보시면 15억 초과한다고 6억 원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초강력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계속 리셋하시지 마시고 과거의 정책 기반 위에서 627 대책을 보면 이게 가장 초강력이냐?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강력이 있었다. 다만 그게 부작용이 좀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인데 대출을 제로로 만들면 서민들은 영원히 그 집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득 활동을 하지만 15억을 언제 현금을 다 모아서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2019년에 그 정책 1216 대책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해제되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2023년쯤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아, 금리. 네. 저금리였다가 네. 급등했잖아요. 근데 15억 초과하면 대출을 안 해주고 있었죠. 거의 5년 동안. 네. 그러면 그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왜 강남 3구가 회복이 빠른지 그걸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그쪽은 이미 현금 부자 시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든 말든 원래 현금 주고 샀으니까. 내 돈 주고 산 건데. 그렇죠. 이번에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금융 규제를 넣었습니다. 네, 뭘 넣었냐면 LTV 규제 지역.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혹은 4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까지. 예. 근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비규제 지역이죠. 근데 지금 대책에 97 공급 대책에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괄합니다. 포괄해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40%로 줄이겠다 했습니다. 기존 50에서 40으로 낮춘 예, 거죠. 50%에서 40%로 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강남 3구에서 40%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기준으로 하면 뭐 20억 원 이런 집들이 많은데 뭐 40% 해도 이미 8억 이렇게 다 돼버리잖아요. 넘는데. 6억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6억밖에 안 해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걸 왜 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죠? 10억 원짜리를 대출받을 때
LTV 40%면 4억 원이 됩니다. 네. 지금 마포구에서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를 받으려고 하면 6억 원까지는 되는 거죠. 소득이 풍족하다면. 그렇죠. 규제 지역이 된 순간 4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2억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 가능성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했던 것도 떨어질 수 있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도 다주택자를 좀 죄악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숫자 개념을 여전히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사업자는 LTV 제로입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주택,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게 이제 여력이 없으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그걸 이제 반환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다 막았습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시행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보면 지금 대출 규제에서 가장 심각한 건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월세화를 급격하게 유도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하나가 집이 있는 분, 1주택자가 이제 다른 쪽에 혹은 이제 본인 지역에서라도 전세를 하려고 할 때 원래는 한 3억 원까지 됐습니다. 대출이. 이거를 2억 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집이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전세 살아라는 거주 이전에 대한 한도를 제한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어도 가서 월세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 게 전세 월세화가 전체적인 느낌으로 유도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분도 우린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고 싶은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도만 하고 있어요. 유도만 하고 있고 갭 투자는 나쁜 거야 라고 아예 이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집값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이런 지금 매매가의 문제점들을 유발했어라고 이미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랩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쭉 흐름을 깨고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 97 대책 이후에 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대책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방향이 될까요? 저는 지금 그런 평가들 많이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뭐 대책만 뭐 23번, 뭐 대책만 24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 올해만 이 지금 상황이면 지금 9월이니까 대책이 지금 2번 나왔잖아요. 지금 3개월 됐죠. 예. 100일 동안 2번이니까 요 정도 주기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예. 아니요, 3개월이 아니고 3개월에 2번이니까 예. 한 2달에 한 번 걸로 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지금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명칭이 좀 붙어요. 지금 97 공급대책처럼 97 종합대책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자주 있진 않아요. 근데 후속 대책으로 계속 나오는데 또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지금 뒤이어서 나올 건 이제 이러고도 전세 시장 혹은 매매 시장이 안 잡히면 바로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밑밥을 깔아놨죠. 뭘 깔아놨냐면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맞아요. 수 있다. 네. 앞으로. 지금은 서울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공공성이 있으면 원래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잘 봐.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지금 시장 안 잡혀? 규제 지역 전폭적으로 확대될 거야. 마용성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될 거니까 기대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딱 그럼 지정하면 예. 2년 실거주 막 바로 들어가니까. LTV 40% 예,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원래 LTV는 이 정도로 초강력이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 정도가 LTV 50%인 거예요. 지금 그걸 조정 대상 지역까지 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쉽게 지정하거든요. 생각보다. 원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1순위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연말쯤 되면 서울 25개구는 다 규제 지역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LTV 혹은 6억 원 한도에서 저 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했던 것들이 한 11월쯤 되시면
저기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 라는 특징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6.27 대책 발표하고 지금 한 2달여 정도 지나는 동안 가격 상승폭은 잡혔어요. 상승폭은. 그런데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원래 한 1000만 원씩 막 오르다가 주간 단위로 한 1%씩 막 올랐으니까 비교하자면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오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많이 상승폭은 줄었죠. 근데 웬걸 100만 원 올라도 최고가입니다. 계속 신고가가 체감상은. 그렇죠. 왜냐하면 100만 원이 올라도 신고가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규제 지역으로 한번 해보자가 다음 스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안 잡히면 이제 세금도 좀 건드리자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도 건드렸는데 또 안 되면 대출 한도 더 줄일 것 같고요. 전세 대출도 DSR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논의하다가 잠깐 멈췄거든요. 그럼 전세 쪽도 또 DSR과 관련된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원리금 상환도 같이 하라라는 형태들이 될 수 있다. 원래 전세 대출은 이자만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급격한 월세화는 기정사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급격한 월세화. 그러니까 원래도 월세화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기름을 부어서 전세라는 제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소멸을 시키려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놓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전세가 희미해지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상품이 되니까 한 10년 뒤에는 월세 살 거야 내 집 살 거야만 남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핵심을 놓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전세라는 제도가 매매에 대한 사금융 성격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많이 내주기 시작하면서 전세값이 오른 건 사실이죠.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이걸 디딤돌로 해서 매매를 자극한 건 팩트인데 네. 그러면 전세라는 제도 상에서 이게 가계부채에서 한 200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월세화하면 매매가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전세를 월세화 시키는 거죠. 거칠게. 네. 지금처럼. 거칠게 해서 월세가 그러면 떨어지면 맞죠. 근데 월세는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세가율 금리 보시면 시중금리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이 월세화 될수록 주거비는 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월세가 급등하는데 전세가 빠질까요? 다 좋은 전세를 찾겠죠. 예,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은 현금 부자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죠. 예,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없으면 사기 이슈에도 노출될 확률도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보증보험, 이런 전세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더더욱 노출될 익스포저는 크지 않죠.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는데 전세가 빠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유도하는 게 뭐냐면 전세를 안정시켜서 매매를 잡겠답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안 나와요. 제 구도상에선. 자, 요거 첫 번째. 그래서 요걸로 일단 봤을 때 월세가 오르면 전세 안정도 어렵고 전세가 안정이 안 되면 매매 안정도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예, 국장님 말씀에 고개가 끄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잡아서 월세화하면 매매가 안정될 거라는 구조를 그냥 단순히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거가 목적이면 맞는데 그럼 저도 그 부분은 저것 때문에 매매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진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네. 그럼 선진국의 수도의 매매값은 그래서 싸냐? 네. 반대로 그 전세가 없는 도시에 예를 들어 도쿄 같은 곳들 뭐 다 없잖아요. 뭐 공산주의 빼고 전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뭐 런던을 가든 뉴욕을 가든 뭐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그러면 싸냐? 아니거든요. 비슷하거나 더 비싼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월세와 매매만 남았을 때 그게 구조적으로 매매가가 안정됐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 부분까지 고민해 본 결과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요새 코스피 5천까지 얘기하고 이 예. 주식 투자 활성화 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국내에 가계 자산 구조를 보시면 뭐 이렇게 시장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가계의 자산 구조의 한 80%가 부동산입니다. 그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국가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거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이 막 한 60, 70 이런 거예요. 그 일본 이런 데도 저희보다 사실은 비중이 5대5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내가 유독 부동산 쪽에 자금이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그 공약들을 보시면 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물기를 이 자금 시장,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예금이든 이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은 일견 타당합니다. 네, 타당하죠. 네. 그래서 이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 이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의 거품이 좀 꺼지지 않겠나라는 인식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 이렇게 쭉 시장이 오르는 거와 부동산 시장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검증해 봤는데 서로 따로 가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긴 시각에서 10년 단위로 쪼개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보시면 뭐 코스피 시장 뭐 박스피로 한참 갇혔을 때 부동산 시장은 또 뜨고 올라갔고. 그게 조금 다를 때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거냐 미시적으로 볼 거냐에서 조금 다른데 근데 중요한 특징은 사실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한 거에 보면 충남이었죠. 충남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토론하실 때 사람의 그 각각의 연결고리가 다 연결돼 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 것만 추구하면 뭐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자산시장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 뭐 한 2,200에 들어갔다. 지금 한 3,200 네, 하죠. 3,200, 네. 그러면 내 자산이 아마 한 30% 이상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일부 좀 빼서 뭘 사야 되나? 안전 자산으로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5천을 간다면 자산이 2배가 되겠죠. 만약에 뭐 2억을 투자했다면 4억이 돼 있겠죠. 그럼 4억을 계속 거기 묶어 놓냐? 그렇지 않죠. 현금화가 너무 쉽죠. 그러면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현금화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가계 자산이 탄탄해지면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빠졌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라는 전제는 제 관점에서는 안 섭니다. 예. 코스피 5천 가면 사실은 그 5천 갔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늘면서 혹은 과거에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막 고도 성장할 때 뭘 했냐면 벌어서 혹은 투자금 받아서 일단 사옥을 삽니다. 그래서 빌딩 사죠. 예, 인플레이션 했지 하고 거기서 꾸준히 임대소득을 유발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식이 상승할 때 돈을 안 빼고 계속 금융투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혹시? 자산 배분에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8대 3으로 배분할 거냐, 금융과 5대 5로 배분할 거냐에서 내가 자산이 20억이 되면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50%를 배분해도 10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사실은 원래 한 7억 원 정도 부동산에 들어갔던 게 실상은 내 자산이 늘면 10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자산이 내가 늘었다. 2배 늘었다. 그럼 부동산 비중은 그 전체 구조에서는 5대 5가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장을 하고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있고 금리라는 것들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코스피 시장이 성장하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은 뒤로 간다? 라는 건 제 상식에서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럼 그 흐름에서 네. 지금 계속 대출 규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아는 강남 3구, 예. 마용성 같은 곳의 시장 분위기는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변해왔나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증명하는 걸 자꾸 정신승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그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열지구 뭐 이런 데들이 그렇죠. 되게 받죠. 강남 3구와 용산 9죠. 네. 온몸으로 받고 있잖아요. 뭘 받고 있냐면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청약규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받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떨어졌네. 그러니까 제가 왜 망설였냐면 정말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월세화 걱정했는데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저희 동네만 봐도 맞아요. 그렇고 전세도 만만치 않고 거의 물량이 없어요. 예. 앞으로 전월세 대책도 필요할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뭐 현재 상황을 제가 한 2주 전이죠. 사실 뭐 이 정도는 하고 있겠지 했는데 못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던 게 서울에서 한 7년 동안에 주택이 공급된 양, 주택 총량, 아파트 포함 전체입니다. 그 총량이랑 서울에서 이제 가구가 분화되거든요. 그렇죠. 뭐 4인 세대 가정이 분리. 2인씩 이렇게 쪼개집니다. 1인, 2인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근데 그 전제로 일단 둘 거는 쪼개진 가정은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쪼개졌다는 건 분명히 거주 수요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게 원룸일 수도 있고 뭐 25평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맞벌이 2인 가정이면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구매력이 없다 또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7년치를 봐보니 7년치 동안 일단 가구 분화가 더 빠릅니다. 서울 쪽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매년 공급되는 양보다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문재인 정부 때의 마지막 그 시기쯤, 마지막 이제 정권 1, 2년 차쯤에 뭘 얘기했냐면, 가구 분화가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을 잡고 주택시장 안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의 비판은 이런 거죠. 가구 계속 분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가시면 2050년까지 가구 분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도권은 2050년까지 10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어요. 인구는 한 2035년 되면 인구 한 명 한 명 줍니다. 근데 가구 분화 때문에 2050년까지 늘어납니다. 예, 통계청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최근 3년 사이 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서 5만 5천 가구가 늘어납니다. 가구 분화로. 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네. 근데 공급된 건 3만 3천 가구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그러면 매년 2만 가구씩 주거 수요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누적됩니다.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이렇게 쌓이면 6만 가구가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얘기로 오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되게 이런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어떻게 잡혀요? 서울에서? 수도권도 늘어납니다.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건 그러면 7년 동안 계속 역전돼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누적돼 있는 게 제가 3년치만 설명드렸습니다만 10만 가구 이상 더 누적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에 서울에서 그 주택이 지금 지어지는 게 3만, 4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구는 계속 분화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택 보급률이라는 걸 보면 주택 총량이 일단 서울에서는 한 26만 가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대비 주택 수가 더 부족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일부 쓰지 않는 주택까지 포함돼서 허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배제하고 26만 호잖아요. 근데 연간 3만 호씩 공급하면 맞춰야 정상이잖아요. 한 10년 되면 맞춰야 되잖아요. 못 맞춥니다. 왜 못 맞추냐면 가구 분화는 그때도 계속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한 사람 월급 수준까지도 쭉 올라갈 거다. 특히나 이렇게 급격한 그 월세화를 유도하면 나중에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건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되는 수준이 더 부담이죠. 그 부담을 안고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거주할 건지, 남의 집이지만 원리금 부담 수준보다는 좀 낮은 월세에서 거주할 건지만 선택지가 남는 거죠. 그럼 선진국처럼 되는 거죠. 필수제에 대한 관점이 전문가별로 좀 틀려요. 그래서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주택은 필수제가 아니다로 시작합니다. 비싸지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품이 꼈어요. 파세요. 그리고 싸질 때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그러면 준신축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기존 주택으로 가서 최대한 신축 혹은 거기서 내가 중대형이 안 되면 중소형 혹은 내가 대형 아파트가 안 되면 중형 단지 혹은 나홀로 단지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의 지금 경로입니다.